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1심에서 가해자는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어제 항소심에서 3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은 형량을 구형할 수 있었던 건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불패시나라고 여겨지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처로 주목받았던 아파트 상가. 하지만 공실률이 그 명성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핫 키워드에서 취재했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바로 어제 항소심에서 검찰은 가해자에게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성폭력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졌는지 재판이 열렸던 어제 법원의 모습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부산 고등법원 앞. 재판장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했는데요.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부산 고등법원 앞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이 잠시 후면 바로 뒤에 있는 법정에서 열리게 될 텐데요. 정말 수많은 취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재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직접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22일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하고 또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어제의 이 항소심 재판이 주목을 받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공소장 변경이 일단은 검찰에 의해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1심 판결과는 다르게 성범죄가 추가가 됐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매일같이 불안함에 시달려왔다는 피해자, 범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중인데요. 뭔가 나왔나? 그냥 DNA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사실 공소장 변경이 많이 어렵고 이제야 내가 드디어 이제 되묻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는 걸까? 검사가 재판 청구를 위해 제출하는 바로 공소장. 이번 항소심의 경우 이 공소장에 적시된 죄목이 살인미수죄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죄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쓰러진 피해자를 들쳐매고 사라진 범인, CCTV 시야에서 자취를 감췄던 7분 동안 성범죄를 저질렀느냐는 점이 쟁점인데요.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사람의 시야가 닿지 않던 이 사각지대 입간판 뒤에서 두부 손상과 출혈 상태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성범죄가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긴 했는데요.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직접적으로 당했다고 하는 기억이랄지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강간 등에 의한 살인 미수로 기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일단 1심에서는 DNA가 검출이 안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재판이 진행이 됐던 것이고 아마도 다시 제 감정에 의해서 DNA가 검출되면 피해자 진술과 완전히 부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심 때 검출되지 않은 가해자의 DNA가 2심 때 세밀한 검사를 통해 검출이 됐고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신청됐는데요. 공소장 변경이 불어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 역시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살인 미수와 강간을 법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볼 거냐, 이게 사실 포인트거든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조재범 사건에서도 이제 상습 상해와 강간은 법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아니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밝혔다고 했잖아요.
상습 폭행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성폭행 혐의까지 드러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끝내는 불허됐던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가 그 예입니다. 추가된 혐의인 성폭행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 피고인 방어권 침해가 그 이유였는데요. 긴 재판 과정에서 오랜 시간 버티는 건 결국 또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 긴 재판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현재 시각 저녁 6시 20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드디어 항소심 공판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35년의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자, 35년의 구형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저는 그냥 때리기만 했고, 근데 총발이 내려져 있고 지퍼가 열려있다는 것도 선생님 통해서 제가 알았고. 폭행과 성범죄 혐의가 병합이 되면서 가해자의 방어권엔 지장이 없다는 법원 판단하에 보강 수사가 드디어 이루어졌고, 가해자 DNA가 피해자의 바지에서 검출되면서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가 있었던 겁니다.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뭐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유기징역 자체가 없으니까 형량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재판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언젠가 출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다가오니까 조금 불안하고 무섭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1년 만에 드러난 사각지대 7분의 진실. 오는 6월 12일에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2013년) 경상남도의 한 무용학원. 잠깐만. 얘 어디 갔어? 아, 화장실 갔어요. 수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데 진짜. 화장실은 문이 잠긴 상태였는데요. 얘! 너 뭐하니? 어머. 얘! 야, 너 가서 열쇠 좀 갖고 와봐. 네. 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화장실 안에 쓰러진 채로 발견된 피해자. 호흡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질 않고 있었죠. 시신을 검안한 경찰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다수의 멍자국. 각기 생성 시기가 달랐던 것으로 보아 장기간 학대를 당한 것 같았는데요. 죽은 여학생의 몸에 멍자국이 많던데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친구가 입시 스트레스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자해를 하더라고요. 언니! 뭐 하는 거야? 다른 원생들 역시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치료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진술과 정황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돼. 세상에 이놈의 이쁜 자식. 이것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응? 할머니, 내가 꼭 무용으로 성공해서 할머니한테 효도할게. 아이고 세상에 말하는 것 좀 보소. 이렇게 이뻐요. 사망 여성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혼한 뒤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려운 형편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원에 찾아가 수업 듣기를 간청했던 거죠. 제가 학원 진짜 다니고 싶은데 학원비 내기가 어려워서요. 그럼 청소랑 잡일을 좀 도와줘. 그럼 학원비 안 받을게. 진짜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무료로 무용 수업을 수강하는 대신 학원 내에서 청소를 도맡아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는 피해자. 한순간 덧없이 꺾여버린 피해자의 꿈. 무엇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걸까? 하지만 정밀부검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모호한 결과가 나오기 이르렀습니다. 부검 결과에도 원인 불상으로 사망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일반 사건으로 종결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죠. 더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한 수사. 결국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고 맙니다. 하지만 사망한 피해자를 끝까지 떠나보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였습니다. 원장님, 우리 손녀가요 나를 두고서 혼자 갈 애가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답답해. 얘들아, 하는 대로 얘기 좀 해줘. 그만 좀 하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 학원에 있었던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문 상황.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어진
할머니의 1인 시위만이 계속됐는데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년 후 이것 좀 보세요. 누가 보낸 건지 모를 익명의 편지 한 장이 경찰서로 날아들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살해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투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몇 년도에 어떤 지역의 무용학원에서 원생으로 있었던 누구누구가 타살된 것이다.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다는 편지. 아무래도 선뜻 믿긴 어려웠는데요. 문서고를 뒤져보니 학원에서 이런 아이가 화장실에 갔다가 그냥 쓰러져서 죽었다. 좀 황당하잖아요. 이건 진행해야 된다. 사건 발생 후 흐른 5년이란 세월. 마침내 사건의 재수사가 결정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5년이 흐른 상황. 사건의 증거 대부분이 소실됐을 게 분명했는데요. 그렇다면 경찰이 기댈 수 있는 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 뿐이었죠. 이분 아시죠? 네. 경찰서로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라는 익명의 투서가 왔습니다.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한참을 침묵하던 한 원생의 입에서 이내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투서 제가 보낸 거예요, 형사님. 예? 그럼 범인이 누군지 아세요? 원장님이요. 죄송하지만 심증일 뿐이에요.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원장님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 다시 해? 오늘을 받았으면 갚을 줄 알아야지. 너 내 수업 받을 자격 없어. 무릎 꿇어. 원장님의 괴롭힘이 갈수록 심해졌고 손찌검하는 날도 점점 더 많아졌어요. 못마땅한 시선과 가벼운 트집에서부터 시작해 급기야 심한 폭행과 폭언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원장의 학대. 피해자는 지옥과도 같은 나날을 인내해왔다는 겁니다. 예체능 계열 특성상 지도자에 의해 대학 입시의 당락이 결정됐던 사건. 원생들은 저항할 수가 없었다는데요. 공통된 진술이긴 한데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 거의 그 어린 학생들이 꿈꾸는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교육을 빙자한 학대를 반복한 원장. 하지만 전혀 다른 진술을 꺼냅니다. 경찰서로 온 익명의 투서입니다. 사망한 그 학생 살해됐다고 적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전 모르는 일인데요. 사망한 그 학생에게만 유독 가혹했다는 주변 원생들의 증언이 입수됐습니다. 그 친구한테만 유독 모질게 대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요, 대학 보내려고 질책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스트레스 때문에 자해한 그 친구를 병원에 데리고 간 사람도 저고요. 누구보다도 그 친구 잘 되라고 바란 사람도 바로 저라고요. 무용학원 원장의 주장은 과연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또 다른 원생을 탐문하던 중 한 가지 기이한 진술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5년 전 발생한 사건, 원장이 범인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뭔가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사실 원장님이 한 짓인 줄 알았어요. 그럼 의심가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언니랑 제일 친했던 원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피해자와 그 누구보다도 가까웠다는 또 다른 원생. 하지만 친자매 같았던 두 사람 사이는 서서히 금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야!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얘 발끝도 못 따라가. 알아? 됐고 니들끼리 연습해. 피해자를 몹시 의식했다는 한 경쟁자. 괜찮아? 건들지 마. 야, 왜 그래? 기분 풀어. 건들지 말라니까? 그날 이후로 그 두 사람 말도 섞지 않았어요. 단지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게 언니가 죽고 난 이후에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피해자 사망 직후 열린 작은 추모회. 우리 다 같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빌어주고 고인을 위해서 다 같이 묵념하자.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피해자의 사망에 관해 극도의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는데요. 입시를 앞두고 피해자를 경쟁자로 여겼던 문제의 원생은 사망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몹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 원생. 혹시 뭔가 감추고 있는 건 아닐까? 사망한 여학생과 사이가 멀어지기 전까지는 가장 가까웠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미 다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들춰내시는 이유가 뭔데요? 혹시 뭔가 죄책감을 가질 만한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기억 안 나요. 수사관의 눈에 포착된 것이 있었으니
애써 감추고 있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범죄의 시효는 있지만 상처받은 마음의 시효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피해자야. 너희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말해주세요. 피해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형사님. 원장 선생님 눈 밖에 나면 언니가 아니라 제가 학대를 당할 것 같았어요. 원장님 진짜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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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그만해! 네가 아직 정신 못 차렸지? 야, 너 빨리 와서 잡아. 빨리 잡아! 피해자의 손을 묶고 화장실로 끌고 가 비닐봉지에 물을 받기 시작한 원장. 뒤로 손이 묶인 채로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워서 그걸 2시간가량 그렇게 고통받다가 그게 한 번이 아니라는 진술이 있었거든요. 원장님, 언니가 안 움직여요. 어떡해요? 언니! 너! 입만 뻗고 잘못해봐. 너도 이렇게 될 줄 알아. 알았어? 언닌 그렇게 죽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언니를 죽였다고요. 원장의 물고문으로 인해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증언. 당신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다른 원생까지 협박해 입막음했다는 증언이 입수됐습니다. 더 할 말 없으세요? 그게 제가 범인이란 증거가 되나요? 시신은 이미 5년 전에 화장됐고요. 증언만으론 유죄 입증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범인임이 분명하나 증거가 없는 상황. 10개월간 두 발로 직접 뛰어다니며 천신만고 끝에 최초 사건 자료를 찾은 수사관은 법의학자를 찾아가 진실을 밝혀낼 재부검을 사망 요청합니다. 원인을 밝히는 데는 꼭 뭐 부검, 당시에 시신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뭐 영상 검사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부검을 했다면 그때 당시에 부검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갖고 최종적으로 사인을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했던 거는 CT, 사망 후에 찍은 CT 사진과 그다음에 이제 부검 사진이었는데요. CT 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 기관지와 폐에 물이 차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익사 때 보는 CT 소견이 확인됐고요. 피해자 CT 사진 속 검게 물든 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폐 속에 물이 찬 상태로 호흡했을 때 발생하는 흰 거품 역시 목격됐습니다. 피해자의 사인, 익사였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확실한 공신력 있는 자료가 나왔다. 대박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사건 발생 5년 만에 체포된 범인.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 당신이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제자를 왜 살해한 겁니까? 더 힘내라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다그치던 게 어느 순간 도를 넘긴 것 같았어요. 5년 전 원장님. 사건 당일. 저 할 말 있습니다. 뭐야? 저 진짜 더는 못하겠어요. 무용 그만두겠습니다. 뭘 그만둬? 무슨 무용의 애들 장난이야?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지고. 원장님 진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훈육의 탈을 쓴 잔혹한 학대가 아무런 죄가 없는 한 학생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재수사 끝에 원장은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공갈과 상해, 강요, 아동학대, 특수폭행 등 7개의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닫힌 사회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범인의 만행. 부검까지 했는데 사건의 진실이 묻히게 된 건 명백하게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단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이 늦춰진 게 아닌가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네, 서울의 노른자 땅에 지어진 아파트 상가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일단 뭐 고정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 텅텅 빈 상가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체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핫 키워드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 부동산. 그중에서도 전국 노른자 땅에 세워지는 거대 규모의 아파트 상가는 흥행 불패 신화를 쓰는 투자의 보증수표라고 불리죠. 그런데 여기 다 공실이에요, 지금? 초기에는 이것을 이제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여기도 계속 공실이었어. 이 사장님 네. 들어오기 전까지 4년이. 저희 집도 네. 4년 공실이었어요.
투자 불패는커녕 텅텅 빈 공실 때문에 걱정이라는 이들. 대체 뭐가 문제일까? 상가 투자 잘못하면 상가집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상가 투자가 주택 투자 또 빌딩 투자 토지 투자보다 가장 까다롭고 그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투자 영역이다. 노후 투자 수단으로 익숙한 아파트 상가에 나타난 이 문제. 2018년 서울시 노른자 땅에 준공된 한 아파트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9,500세대 입주, 3만 명이 거주하는 초대형 아파트인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파트의 세대를 보고 들어왔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환상인 거지. 이 세대 수에 비하면 상가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겉으로만 그가지 진짜 죽어나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흔히 여기 들어올 때 부동산 소장님들이 뭐 돼요, 잘 돼요, 사람 많아요, 지하철에서도 많이 이런 얘기만 혹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혹해서 막상 들어와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주변에 지하철역 3개가 있는 건 물론이고 인근에 학교도 여러 개인 이 아파트. 게다가 역과 바로 이어져 있는 만큼 입지가 훌륭합니다. 그 덕분에 분양가도 고공행진. 그야말로 호재만 가득했지만 완파는커녕 입주민의 원성만 커졌죠. 여기 1층만 가도 뭐 1,000만 원대는 훌쩍이에요, 세가. 그래서 그거 못 견디고 나가신 분들도 많고 차임만 주고 나는 거예요. 세 내랴, 관리비 내랴. 저도 저 조그마한 가게를 5.3평인데 한 달 월세 관리비가 200이 나가요. 이 지하에서. 임대료가 높다라는 것은 분양 가격이 높았다는 걸 의미해요. 고분양가가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고 또 임대료가 높으니까 세입자가 안 들어오고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또 공실로 남아있는 뭐 이런 악순환이 지속이 되고 있죠.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의 악순환 때문에 생긴 10%의 공실률.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요. 정상적인 공실률, 이걸 자연 공실률이라고 하는데 보통 5%예요. 그러니까 5% 정도는 빈 상가가 있는 것은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입주한 지 3년이 지나서 공실률이 10%다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심각해요. 하지만 이곳뿐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서울시에 시공 중인 또 다른 아파트. 엄청난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노른자 땅인데 상황은 비슷합니다. 혹시 분양률이 어느 정도? 분양률이요? 70 이상은 된 것 같은데요. 약 3,000세대가 곧 입주를 앞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상가. 노른자 땅의 투자 불패는 옛말이 된 걸까요? 이는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가 공실의 문제입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고요. 단지 내 상가인 경우가 보통 공급 과잉이 많아요. 이게 공급 과잉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걸 아시면 도움이 될 텐데 주택 수 대비해서 3%가 적정해요. 그러니까 100세대가 아파트가 있다. 가정을 하면 상가 개수는 3개가 적당한 거예요. 세대수 대비 상가는 3%가 적정한데 앞서 살펴봤던 아파트 상가는 각각 2배와 약 4배를 초과하는 엄청난 수치죠.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더해져서 서울시 집합 상가 임대인의 투자 수익도 1년 사이 반토막 났습니다. 공급 과잉이 불러온 투자 흥행 제동, 대규모 아파트 상가. 더는 엄청난 수익만을 쫓아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장사가 잘 되고 세가 잘 나갈 것이다. 임대료가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얼마만큼의 임차 수요가 있고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의 확실성도 그 누군가의 미래도 보장해 줄 수 없는 대규모 아파트 상가, 분양도 임대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휴가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 중인 분들 많죠? 제가 5월 24일 날 7월 6일 출발 항공권을 구입을 했어요. 인터넷 여행사를 통하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항공권. 이 방법으로 괌행 항공권을 예매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요. 예매 하루 만에 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했기 때문인데요. 공항이 폐쇄됐고 전기와 물도 끊겼죠. 다행히 공항은 정상화됐지만 여행지로 가기에는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괌 관광청 홈페이지 같은 데를 봤더니 복구하는 데는 최소 몇 달이 걸릴 것 같다. 저희가 이 가려는 7월 6일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바로 이틀 후인 5월 26일 날 환불을 요청을 했어요. 이에 대다수 항공사들은 6월 11일 이전 출발이라면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안내했는데요. 300만 원을 제가 결제를 하고 이틀 후에 취소를 했을 때 그 항공사 내야 될 게 48만 원, 여기 여행사에 내야 될 게 18만 원. 환불 수수료가 이거는 무조건 취소하는 순간 내야 되는 게 8만 7천 원. 그렇게 해서 총 74만 7천 원. 7월 초 출발이니까 여행사와 항공사 두 곳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어떤 질병 위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광청에서 최대한 여행을 자제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여행사나 항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 규정만 들이대면서 우리는 환불해줄 수 없다. 비행기는 뜨니까 갈 테면 가고 말라면 수수료를 내라. 약간 이런 배째를 하고 있는 거죠. 수수료 면제 기간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저희는 네. 정상 규정에서 정상적으로 항공사 수수료 납부로 안내를 드리고 환불 규정대로 부과한 겁니다, 고객님. 항공사 규정에 의거해서 수수료 기준이 책정되니까 항공사에 문의하라는 여행사. 그렇다면 항공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항공권에 대한 억울함 우리는 어디에 호소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세요 라고 했고 항공사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여행사에서 구매하신 항공권의 예약 취소, 변경, 환불 요청은 구매하신 여행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중 그 어느 곳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문제는 아닌데요. 많은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 75만 원을 다 환불받을 생각이에요. 금액을 떠나서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 과연 수수료 면제나 감면이 가능할까요? 보통 우리가 항공권을 예매할 때 약관에 동의하는데요. 그 약관은 네가 적법한 철회라 하더라도 위약금을 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은 적법한 철회의 경우에 따로 그 반환에 드는 비용 외에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권 예매 후 7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했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24시간 내에 취소해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항공사의 약관보다 7일 이내 취소 시 수수료 면제인 전자상거래법이 우위법이기 때문이죠. 다만 당장 내일 출발이 예정된 항공권 등 무리한 상황에서의 취소는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반환받을 금액이 적게는 10만 원, 20만 원에서부터 많아봤자 1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인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그 법적 절차에 나가는 사람은 적지 않나. 항공사 측도 이렇게 법적 절차를 밟은 사람에게는 반환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제할 때만 고객, 취소할 땐 애물단지 취급.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약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설마 하면서도 그에겐 믿고 싶은 소문이 있답니다. 그 힘을 빌려서라도 늦가기 공부에 더 전념하고 싶어서인데요. 의외로 방법이 썩 어렵지도 않습니다. 암기를 하거나 장시간 공부를 할 때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데 그만이란 이것! 정체가 뭐죠? 공부할 때 듣는 주파수인데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수면 주파수 이런 것도 있고 살 빠지는 주파수, 행운이 생기는 주파수, 기억력을 높이는 거, 연애 주파수, 집중력 주파수. 이 영상에 댓글 같은 거 보면 시험 잘 봤다는 거나 좋은 후기들이 많아서 저도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좀 들어보고 있어요. 이른바 주파수 영상. 저마다 확실한 효과를 경험했단 말은 호기심과 기대심리를 더 부추기는데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지금은 마니아층까지 형성하고 있죠. 용도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인데 어쩜 조회수와 만족도는 하나같은지 한편으론 궁금한 마음도 드는데요. 이럴 땐 직접 들어봐야죠. 이번엔 연애하고 싶은 분들 집중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꿀잠은 따놓은 당상에 돈까지 굴러든다는 꿈 같은 이야기. 그러다 보니 셀 수 없이 많은 댓글에도 의혹 역시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이제 소리가 영향을 줄 수는 있죠. 영향은 있다고 봐요. 주파수 영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정막강산일 때는 오히려 더 불안감을 느끼는데요. 약간의 백색 소음이 있을 때는 사람이 되게 편안해지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요. 누가 옆에 있는 것처럼. 몸이 듣는 거죠. 편안해지고 그러면 사람이 안정감을 준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죠. 주파수가 골고루 분포된 백색 소음에 사람이 안정감을 얻는 건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뇌파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뇌도 주파수도 파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주파수 영상은 뇌파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끼칠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가 있다고요. 이제 뇌파를 측정을 해보면 평상시에는 이제 사람이 깨서 이렇게 의식이 있게 집중하고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알파파가 나오고요. 베타파는 너무 긴장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각성이 됐을 때 베타파가 나올 수 있어요. 세타파가 나올 때는 사람이 약간 졸린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뇌파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구분되는 건데요. 특정 주파수를 듣고 그 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용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 정도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 효과를 몸소 보여준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 연애 운 주파수를 듣고 30년 만에 또 모쏠을 탈출해서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오, 특정 주파수를 밤낮 없이 들었더니 친구가 첫 연애에 성공했단 겁니다. 우연 아닐까요? 그걸 통해서 뇌가 다른 부분이 활성화된다거나 아니면 뇌 기능이 좋아진다거나 다른 특별한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상에 이점이 있는 특정 주파수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다른 의미인가요? 뇌파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왜?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버리게 되면 뇌파의 변화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거는 부교감신경을 줬을 때는 뇌파의 변화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맞는데 여기까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뭔가를 결론을 도출하는 어떤 사회 이벤트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뇌에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더 활력이 생기고 더 깨어져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주파수라기보다는 뇌에서 나오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정 주파수가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뇌파에 영향을 주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해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영상 제목에 적힌 특정 주파수. 얼핏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좀 수상하지 않나요? 일단 6Hz가 우리 귀에 들리면 안 돼요. 그럼에도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먼저 6Hz라던 영상의 주파수는 약 200Hz였고요. 500Hz니까 다른 영상도 약 400Hz, 훨씬 웃도는 상황. 결국 제목에 쓰인 주파수 대역과는 천지 차이였던 건데요. 주파수는 어떤 신호가 1초에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1Hz라고 그래요. 귀가 들을 수 있는 것은 20Hz부터 2만 Hz까지를 가청 주파수라고 해요. 건강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대략 20에서 2만 Hz까지라는데 만약 그 바깥의 것이라면 들리지 않아야 정상이겠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도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건 청각이잖아요. 청각을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극을 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다 공부 잘하죠. 게다가 전문가들은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낳게 될 수도 있다는데요. 아날로그 신호랑 디지털 신호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양자와 노이즈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귀에는 안 들려요. 그 양자와 노이즈의 주파수 때는. 근데 우리 세포가 들어요. 사람한테 피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두 신호 사이엔 보시다시피 간극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틈에서 생겨난 찌꺼기가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그런 거죠. 거에 소리에 너무 오래 노출이 되자면 우리 생체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나쁜 영향을 준다고 봐요. 그렇다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듣는 건 피하는 게 좋겠네요. 이런 것들이 자꾸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주게 되면 안 그래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데 얘까지 스트레스를 줘버리게 되면 더 어떤 거는 정신적인 교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꾸 하다 보면 귀에 자꾸 청력의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득보다 실이 많은 거죠. 특정 주파수를 들으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던 그 소문, 아쉽지만 사실 무근으로 못 박습니다. 네, 오늘 연예 뉴스 첫 번째 소식은 이혜승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미국에서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의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군 대체 복무 중인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기초 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돼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24일 송민호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모습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해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의 손을 잡고 입장한 송민호 씨. 동생과 함께 춤을 추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현재 대체 복무 중인 송민호 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또 장발인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속사 측은 송민호 씨가 경조사에 한해 허가되는 정식 휴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초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병무청 심사를 받아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돼 훈련소에 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함께 보충력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명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송민호 씨는 그동안 목 디스크를 앓아왔고 방송을 통해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군사교육 고백한 바 소집 있습니다. 통지에 따르면 첫 번째는 정신건강의학 질환 사유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문신 또는 장애로 인한 반응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정신건강의학 3급이 포함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제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누리꾼들은 송민호 씨가 그동안 밝혀온 질환을 사유로 훈련 제외 대상이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훈련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엄연히 병역 의무 중인데 장발이 가능하냐는 의문도 제기됐는데요. 실제 이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보면 두 발의 길이는 눈썹과 귀, 옷깃을 덮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삭발 및 염색 등으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문제가 된 송민호의 동영상 속의 두 발 길이는 적어도 해당 관련 규정 부분에서는 조금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송민호 씨는 현재 마포구의 한 공기업에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둘, 셋! 내국번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독보적인 컨셉을 자랑하는 드림캐쳐가 새 노래 봄보야지로 컴백했습니다. 타이틀곡 봄보야지는요, 떠오르는 그 누군가에게 혹은 자연에게 잘 다녀와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어떤 프로그레시브 락 장르입니다, 여러분. 저희 안무 포인트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I love you. 여기가 수화거든요. 수화로 하는 손동작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한 가지는 안녕 잘 다녀와 라고 표현해주는 말해줘 봄보야지. 드림캐쳐는 기존의 어두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밝은 느낌을 선보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밝은 느낌으로 컴백을 한 건데 처음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빵긋빵긋 웃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팬들 역시 뜨겁게 환호하며 그녀들의 컴백을 반겼습니다. 드림캐쳐는 컴백 일주일 만에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해 국내에서의 인기를 입증했는데요. 글로벌 걸그룹답게 이번 노래 역시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죠. I love this song.
I love Dreamcatcher. Oh my god. What did I just experience? 영상을 보면서 찐으로 우시는 분을 봤어요. 너무 감동해서 우는 일이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뿌듯했습니다. 그런 리액션을 찐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도 덩달아서 같이 무대를 더 신나게 하게 되고 같이 에너지를 즐기고 공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드림캐쳐는 국내 유일의 록 걸그룹인 만큼 특별하게 해외 기타리스트들이 커버 연주를 많이 하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드림캐쳐에게 락이란 희노애 락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림캐쳐한테 록이란 정체성이지 않나. 그 락이란 장르가 없으면 드림캐쳐의 곡이 뭔가 아닌 느낌이 많이 들어서. 드림캐쳐는 얼마 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5개국과 애틀란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9개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투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디든 남미뿐만 아니라 아시아 어디든 간에 저희를 다 기다려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어서 다 찾아뵙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 고향 중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드림캐쳐는 데뷔 이후 지난 7년 동안 쉬지 않고 매번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의상을 선보이기도 했죠. 오드아이 때 입었던 가죽 의상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데 그 의상을 입고 뮤직비디오에서 춤을 췄는데 바지가 뜯어지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전 때 제가 그 롱수트 커트 있거든요. 근데 그 의상은 진짜 노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걱정했는데 답답해 보일까 봐.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드림캐쳐가 해보고 싶은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대놓고 나 예쁘지? 약간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나 이만큼 매력이 있다고 이런 컨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좀 팬분들께 다가가 보고 싶네요. 앞으로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일 드림캐쳐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드림캐쳐 본보야지. 보러 와야지. 본보야지. 세종시의 빵집. 이곳의 손님들은 올 때마다 한가득 받는다는데요. 그래서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쫀득쫀득한 그런 맛이 전 좋더라고요. 입에 착 감기는 그런 맛이 좋아서. 빵을 먹으면 좀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한데 얘는 그 불편감이 없어가지고.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빵의 비결은? 쌀빵. 네, 비밀은 바로 우리 쌀로 만든 쌀빵. 제빵 경력 45년의 사장님이 만든 빵이라 더 맛있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 생각하죠. 진짜 쌀로 빵이 될까. 푹신푹신한 카스테라부터 촉촉한 식빵, 입안에서 사르르 녹을 것 같은 모든 빵이 쌀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매일 3,000개 정도 만들어진다는 쌀빵. 대체 어떤 쌀인 걸까요? 이게 저희 집 빵의 비밀입니다. 발음이 투라는 쌀가루인데요.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직접 빻아갖고 쓰는 쌀가루입니다. 습식 재분을 해야 해서 물기를 많이 머금던 기존의 쌀. 건식 재분이 가능한 신품종 바로미2. 이모작이 가능해 농가 수입에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첫째가 이제 부드러우니까 식감이 더 좋아요. 가루쌀은 곱게 빻아도 기존 쌀보다 전분 손실이 적어 맛이 더 좋다고 합니다. 건식이고 이거 바로바로 빻아서 쓸 수 있어서 물량도 많이 나오니까 원가도 절감이 되고. 가루쌀로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는데요. 온도 조절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실패를 많이 봤죠. 쌀이 열이 많아갖고요. 카스테라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올라갔던 게 다시 밑으로 내려앉으면 떡이 되죠. 떡처럼. 6년째 가루쌀빵을 만들어 온 사장님. 신품종 쌀빵 연구도 계속해왔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빵을 만들었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쌀로 이런 쌀가루로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 맛있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쁘다는 사장님. 빵도 뭔가 좀 변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또 손님들 반응도 좋아서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가루쌀로 만든 빵에 자부심을 가진 제빵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가루쌀 신메뉴 개발 품평회. 각자의 방법으로 개발한 신메뉴를 선보이며 우수작을 시상하기 위함인데요. 제품 개발하는 한 2년 정도 걸렸는 것 같아요. 굉장히 벅차고 좋죠.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신메뉴로 개발된 80여 개의 메뉴 중 개발에 성공한 제품들이 참가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맛은 물론이며 완성도, 시장성, 독창성 등을 고려해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제과 제빵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실용적으로 팔 수 있냐 매장에서. 신메뉴의 시중 판매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심사위원으로 참가했습니다. 맛있어요. 달콤하고 폭신폭신해요. 쌀가루로 만들었다고 말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고 좀 입안에 넣으니까 되게 살살 녹아요. 제과, 제빵뿐만 아니라 다른 가공식품 분야로도 개발되고 있는 가루쌀. 해외 바이어 상담을 통해 수출판로도 개척되고 있는데요.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1억 8,2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3 드디어 가루쌀 신메뉴 결과 개발 대상 김태민. 농부의 아들로 우리 쌀의 자부심을 느꼈던 김태민 제빵사. 초콜릿으로 맛을 낸 카스테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얼떨떨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제가 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평에서 선보인 제품들을 중심으로 전국의 그 동네 빵집에서 소비자들이 찾아볼 수 있게 제품과 기술을 전파하고요. 여러 가지 팝업 스토어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더 맛있고 건강하게 변신한 우리 쌀. 다양한 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게 기대해 봅니다. 미래 콘텐츠 산업의 예비 창작자들을 만날 수 있는 2023년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 사업은 12년 동안 약 3,000명 이상의 교육생을 발굴하고 육성했는데요. 우리가 창의인재 우수 멘티가 될 상인가? 기노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세계적으로 무대에 설 수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방송과 게임, 음악, 공연, 웹툰 등의 분야에서 교육생들을 모집하고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6개월 동안 예비 창작자 약 400명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죠. K-팝, K-컬처를 좀 빛낼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창의성과 기술 전문성을 포괄한 넓은 기획력과 현장 실무 역량을 동시에 갖춘 젊은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K 콘텐츠의 위상을 높일 예비 창작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런 표현이구나. 이거 죽인다 여기. 영화에서 보던 그 진짜 대박이다. 찐 우유, 진한 만남. 우유, 딸기, 바나나의 진한 만남. 모두가 사랑한 맛있는 만남. 청년 떡집 진한 우유 크림떡. 어제 많이 더우셨죠? 대부분 지역이 30도에 육박했는데요. 네. 오늘은 서울 27도, 대전 26도 등으로 중부권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은 강 30도로 덥겠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남부지방엔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밤에는 충청 남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을 수 있어.